일자리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개개인에게 있어서 그게 정말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그 어떤 돈 벌 수 있는 능력, 꾸준히 벌 수 있는 능력, 꾸준히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자기 신용을 어려운 때일수록 반드시 지키고 있어라. 함부로 직장 나오고 그러면 안 되겠네. 네, 욱해서. 전뭐 외환위기 때 잘려봤던 사람으로서 밖은 정말 추워요. 여름에 나왔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체감 온도는 영하다. 마이너스 10도요. 시베리아요. 자, 여러분 오늘은 되게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워낙 잘하시는 분인데다가 또 MKTV에서도 자주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왜 모셨을까요? 요즘에 진짜 완전 우왕좌. 먼저 인사부터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저 밀레니얼 이코노미의 저자로 인사드렸었고요. 네. 이번에는 디플레 전쟁이라는 책을 또 새로 써서 또 선생님 뵈러 왔습니다. 저기 뭐 하나 살짝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래 이렇게 두 번 잘 모시는 경우가 없어요. 영광을 알고 아니요. 그 얘기 들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 책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던 거예요? 디플레 전쟁? 원래 이제 작년 말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거의 새로 썼죠. 내가 내 말이 그랬다니까요. 코로나 전후 이게 완전 상황이 달라져서 저기 뭐 아무도 밖에 못 나가는 세상에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는 어떤 방역으로 좀 됐지만 사실 흔히 경제 방역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아직은 시작도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 아무것도 모르겠고 우리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회복은 굉장히 빨리 될 거예요. 예, 그래요? 근데 후유증은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비유를 하나 해보자면 네네네.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회사예요. 한 100만 대 정도 되는 그 캐파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올해 아무리 잘해도 예를 들어서 한 80만 대밖에 안 팔릴 것 같아요. 왜 20만 대는 안 팔리냐고요? 거대한 눈폭풍이 왔어요. 차도 안 팔린 거예요. 2달 동안, 3달 동안 한 대도 안 팔리니까 1년에 100만 대 팔리던 차가 80만 대밖에 안 팔렸어요. 자, 이 공장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100만 아니 근데 대를 나 궁금한 거 20만 대만 안 팔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공장은? 왜 그러냐 하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설비와 사람들은 100만 대에 맞춰져 있는데 80만 대, 70만 대밖에 안 팔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20만 대 재고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재고가 우리 개인들에게 주는 부담은 어떤 걸로 나올 수 두 가지 있어요? 있죠. 어떤 거요? 첫 번째는 해고.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캐파가 100만 대인데 100만 대가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네. 사람을 해고해서 캐파를 줄이는 게 비용을 줄이는 게 네. 대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천만 명이 이번에 해고됐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량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왜냐하면 임금이 계속 나가야 되니까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만 기다리면 깎아주겠네. 지금 당장 저걸 살 필요가 있나? 앞으로 값이 더 떨어질 텐데. 그럼 어떻게 돼요? 기다리죠. 네.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물건이 또 안 팔리죠. 그렇죠. 또 가격을 내리죠. 심리적으로 계속 디플레 쪽으로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네. 거죠.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전에. 전부터 어려웠다. 2018년부터 그럼요. 디플레로 오고 있었어. 막 그냥 금리 왕창 떨어지고. 근데 이것까지 덮친 거야, 지금. 그죠? 예. 요 상황에서 우리가 딱 머릿속으로 지켜야 돼. 금융 시스템은 이걸로 가는구나라는 걸 한 3개 딱 정리해 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지금 이 상황에서 알아야 돼. 3개. 첫 번째는? 네, 1번 적어도 1번. 저는 한 2년은 제로금리다. 신용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제로금리인데 뭐냐면, 왜 신용관리예요? 그러니까 제로금리라는 거는 은행들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줄 때 제로금리가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거긴 가상금리를 붙이잖아요. 근데 그 가상금리가 다 각 개인의 신용도와 그 사람의 소득 흐름에 따라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로소득 정말 열심히 챙기셔야 되는 거고 양치 안 하시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은행들이 불황에는 몸을 사려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신용경색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 건데 네. 신용경색의 위험이 없지 않아요. 저금리 여건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라는 건 우리가 알았으면
그 네. 저금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치. 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결국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아니 재테크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네 업에서 네가 돈을 잘 벌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라니까. 그게 네.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하나는. 네, 맞아. 정말 이과 깨물고 돈을 열심히 벌고 또 이 일자리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개개인에게 있어서 그게 정말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그 어떤 돈 벌 수 있는 능력, 꾸준히 벌 수 있는 능력, 꾸준히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 그렇죠. 자기 신용을 어려운 때일수록 반드시 지키고 있어라. 함부로 직장 나오고 그러면 안 되겠네. 네, 욱해서. 전뭐 외환위기 때 잘려봤던 사람으로서 밖은 정말 추워요. 여름에 나왔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다. 마이너스 10도요. 시베리아요. 두 번째가 일본의 경험을 보자라는 건데 아.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먼저 디플레가 왔던 나라잖아요. 물론 네. 안 오면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재고 문제. 100만 대 자동차 회사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네네네. 경제가 잠깐 회복된다 그러더라도 거기서 막 다시 끝났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큰일 납니다. 왜냐면 아주 밀린 재고가 있다. 아. 그때 우리가 눈폭풍 속에서 2달 동안 냉장고 파먹으면서 잃어버린 건강 확 찐자가 돼 있잖아요. 네, 그치. 그런 그 맞아요. 건강 잃어버린 걸 회복하는데 시간을 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일본의 경험을 잘 보셔가지고 경기 조금 회복되다 싶을 때 바로 뭐 금리 인상한다든가 재정을 다시 세금을 인상한다든가 이러면 큰일 나.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재고로 누적된 게 그때 터지는 거죠. 또 터지고, 못 견디고. 또 터지고.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2012년부터 일본이 했던 정책을 살펴보시면 네. 무제한에 걸친 양적 완화. 맞아요. 양적 완화. 2012년 이후에 지금까지 8년이 지났는데 일본 기업들이 이익이 80% 늘었대요. 이익이 뭐라고요? 80% 늘었대요. 이 불황에. 아베노믹스 중에도 일본 물가는 하나도 안 올랐는데 기업 이익이 80% 늘었대요. 뭔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럴게요? 아베노믹스가 뭐냐면 돈을 막 푸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니, 도요타, 뭐 여기 캐논, 우리가 이름 알고 있는 닌텐도 세계적인 통해서. 수출 기업들은 오케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기회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신용도도 좋으니까 금리는 제로 금리로 빌려오지. 가져오지. 거기다가 환율은 정부가 계속 제로 금리하니까 딴 나라보다 금리가 낮으니까 환율이 적어도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경제 내에 재고도 많고 막 남아돌아. 근데 그게 물건만 남아도는 게 아니라 사람도 남아돌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임금이 못 올라요.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익은 70%가 올라가는데 근로자 상장 기업들의 근로자들한테 주는 임금은 4%가 줄었어. 걔는 그 돈 벌어서 뭐 한 건데요? 배당했어요. 부자들, 주주들한테. 이 양적 완화를 보면서 진정한 양적 완화는 저쪽으로만 갔네? 부자들한테.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14년부터 동경이 오르기 시작하고 네. 15년부터 오사카가 오르고 16년부터 저기 후쿠오카라든가 이런 지방 도시가 오르고 그리고 전국 부동산이 17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점점 집값의 상승이 확산돼서 지금은 동경 지역 집값 같은 경우는 고급 맨션 같은 경우는 60% 올랐어요. 그 좋은 회사의 상장 기업의 임원분들은 어디 사니? 돈은 어디서 돌고 있니? 양극화가 돌고.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나가서 특히 좋아진 환율을 이용해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업들과 그 기업의 종사자 그리고 그 기업의 주주들만 부자가 되더라. 일단 한 2년은 뭐 제로 금리로 갈 거다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이 재고가 이미 우리는 몇 개월간 쌓인 재고가 있고 올 1년 재고가 또 엄청 늘어날 거고 금방 회복 안 되면 그리고 또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은 엄청 풀리는데 이게 양극화로 가는 걸 걱정을 하셨고 이 세 가지가 다 사실 지금 이 디플레 전쟁에서 대전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디플레로 가는 전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디플레가 지금 현재 우리의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과 그리고 개인한테는 어떤 영향을 오니까 뭘 준비해라. 사실 이게 이 책에 쓰여 있어서 사람들이 이 책을 살 것 같더라고요. 목차 보면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 디플레가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아져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그 모든 주식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핵심이 이겁니다.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가격을 인상 못하는 회사들이 되게 늘어나게 돼요.
금전을 그렇지. 운영하면 제품 가격을 계속 인하해줘야 되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디플레 상황에서 사질 못하니까 살 수 있는 가격까지 내린다. 내리는 거죠. 그리고 또 남아서 또 고용도 불안하니까 그렇지. 소비도 약해가지고 소비지 약하지. 그래서 재고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아까 정부가 열심히 잘하는 거 이건 우리가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 네. 개별 기업 단에서 개별 기업. 회사 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 내려. 이 자기들이 생산하는 비용을 떨어뜨리면 돼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컵 하나를 만드는 비용이 원가가 옛날에는 1,000원이었어요. 그러면. 근데 새로운 소성 기술을 만들고 새로운 고로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또는 잘 해외로 이전을 시켜서 아니면 기계화해서 그렇죠. 500원으로 만들면 로봇이 참여하는 거지. 그렇지. 인건비를 낮추고. 500원을 만들면 시장을 잡을 수 있죠.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 굉장히 가격에 민감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소득도 저소득으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도 앞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가 있다라면 가격 인하를 주도할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이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회사들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인건비 싼 데로 가던가. 근데 이거는 제가 봐서 힘들어질 것 같아요. 외국 못 가요. 못 가니까. 그 생산 관리를 하려면 사람을 해외로 공장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누가 가겠습니까? 또 오다가 못 나가죠. 격리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렇죠. 남아 있는 게 뭐냐면 R&D, 연구 기술 개발 투자를 많이 하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한계 비용 제로인 거는요 디지털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바로 저는 디지털 쪽, 정보통신 쪽을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금융시장의 참가자들한테 정보통신 주식들을 계속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비상장 주식이니까 제가 편하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쿠팡에 2019년 사업보고서가 발표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 비상장사라서 우리가 투자도 못해요. 그 회사를 봤는데 매출이 얼마냐면 7조. 쿠팡이? 이마트가 10조 좀 넘거든요. 11조. 이번 1분기, 그러니까 1, 2, 3월이죠. 1, 2, 3월 달 온라인 쇼핑을 봤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 13%가 늘었는데 더 늘었어요? 어디가 늘었나를 품목을 봤더니 생필품 그렇죠. 90%, 식료품 90%씩 늘었어요.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라는데 그 시장, 언컨택트 시장 자체는 80%, 90%의 성장을 했더라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 디지털 기술화해서 바꿀 건 바꿔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려야 디플레 리듬과 같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군요. 적어도 올리긴 되게 어렵지 않겠냐.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투자들은 한번 특히 뭐 언제 또 2차 파동이 올지 모르지만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약간 우리 이 지금 현재 혼란의 시계 시스템에서도 우리의 시스템을 지탱시켜주는 몇 가지의 회사들은 그 품목들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주식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죠? 이 맞습니다. 상황에도 오를 건 다 오른다는 거죠. 샐러리맨이나 자영업하는 사람이나 지금 현재 이제 몇 가지 그 자기 우리가 고민하는 게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저축을 해야 되나? 남들 다 주식하는다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지금 뭐 그 제로금리라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집을 사야 되나? 지금 집을 파는 게 맞나? 막 지금 우왕좌왕한 이 상황에서 지금 다들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거래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주식이 좋아 보여요. 네, 지금은 주식이 더 좋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돈을 이렇게 풀면 그 돈이 실물에는 안 가요. 아까 이 실물이 뭐냐면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좀 해줄까. 신용대출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돈을 뭐 이렇게 써줘도 이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 가냐 대부분 금융 간다.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을 가게 되는데 지금 부동산은 근데 자신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치. 투자가 규모가 크니까. 자신 없어. 그래서 주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주식은 뭐 그 치료약이 나오냐 안 하냐 이런 것 때문에 출렁출렁 거리겠지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테마에 해당되는 테마. 산업들은 특히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비용을 계속 절감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에 올라가 있는 네. 기업들은 저는 괜찮지 않냐 오케이.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 부동산 어떻게 할 거냐 가을을 노리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6월 1일 날 세금 문제 때문에 강남에서 급매물이 나왔고 소화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고 싶었던 분들은 이미 놓치신 거고요. 근데 이제 강남에 소화가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가격 조정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약간 파급됩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강남에서 저 좋은 단지가 예를 들어서 16억인데 내가 지금 사는 동네에 강남이 아닌 동네에 우리 아파트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14억이래. 2억 보태서 강남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 좀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정은 조금 있을 것 같다. 근데 조정이 있다. 네, 조정은 있을 것 같은데 가을을 봐라. 가을에는 이제 이 저금리의 효과들이 특히 은행들이 부담하는 금리들이 떨어지면 대출금리가 떨어지거든요. 계속. 또 제 생각에는 한국은행이 한두 차례 정도 금리를 더 내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물가가 너무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 누적된 효과들이 가을에 좀 나타나면 나타나면- 실제로 좀 드러나면 보고 네, 부동산 그래서 시장은 그때쯤 한 봐도 괜찮지 않냐. 국내 최초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의 디플레 경제학, 디플레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언젠가 뭐 그래도 경제라는 게 떨어지면 좀 올라가진 그렇죠. 않아요. 어떤 식으로는 올라갈 텐데 여러분만의 V자를 어떻게 만들어 내셔야 될지 이 디플레 속에서 현명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홍춘욱 박사님, 이 책 10권만, 또 다 사인해 놓으셨네요. 글씨, 영필이요. 글씨 잘 쓰시네. 자, 홍춘욱이라고 사인하신 이 책을 10분에게 보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사지선다입니다. 우리는 항상. 1. 제가 먼저 하겠어요. 인플레 전쟁. 오. 2. 요플레 전쟁. 3. 디플레 전쟁. 4. 뒤풀이 전쟁. 자, 여러분 과연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인플레, 유플레, 디플레, 뒤풀이. 4개 중에서 하나 맞는 답을 이 책 제목을 저자의 이름과 함께 댓글로 써주시면 10분 선정해서 이렇게 정말 성공하는 돈 잘 버는 필체로 휙 쓴 이 홍춘욱이라는 이 책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러서 딱 보여드리면 이거랑 똑같은 컵이거든요. 네. 이게 제가 그 자기성장 쇼핑몰을 만들었거든요. 와우. 거기에 자기성장이 뭐냐면 항상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만의 서재에 무엇인가 놓을 수 있는 제품들을 제가 만들어서 그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린 게 바로 이 뭐냐면 보세요. 핑거로 머그컵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손 넣어보세요. 이게 아무리 손이 여기 한번 글 좀 읽어주세요. 뭐라고 써있게요? 꿈은 채우고 걱정은 비우고. 네, 이걸 마실 때마다 꿈은 채우고 걱정은 비우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글씨를 쓴 거고요. 이게 핑거로 머그컵 이렇게 손 이렇게 해서도 먹어도 되고 이렇게 먹어도 되고 이게 손 아프거나 힘든 사람들 누구나 먹을 수 있게 너무 아이디어 이거 저기 해외에서 되게 칭찬받은 게 있거든요. 제가 이걸 이렇게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딱 놓으시고 컵으로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꿈은 채우고 걱정은 비우고. 되게 잘하신다 이런 거.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전에 좀 지루하게 좀 일상이 좀 재미없이 아이들 이제 다 성인 돼서 가고 이제 남편하고 집에 있으면 좀 괜히 구박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동네 이제 엄마들하고 같이 얘기해도 좀 자꾸 수다 떨다가 시간 가고 저녁 때면 후회스럽고 좀 이렇잖아요. 내성적인 사람의 극사례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그냥 책만 보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좀 눈팅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독서 모임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바뀌게 된 모습을 봤고 여기를 들어오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독서 모임을 하면서 새벽 독서 모임이라 새벽 기상도 시작했고 그리고 영어책도 한 권 통째로 외워봤고요. 그리고 감사일기를 쓰면서 남편도 같이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입을 많이 사용하고 귀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입보다는 귀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조금 더 좋은 인간으로 변모한 것 같아서 가장 감사하는 부분입니다.